예, 농촌선교훈련은 오늘 정책 토론회인데 농민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농촌선교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쉽게 좀 공부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좀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의 자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수고하시는 박경철 연구원님 선생님 모시고 귀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연결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찾는 데가 많아가지고 요즘 많이 작년부터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 처음이고 굉장히 긴장도 됩니다. 공장님 앞에서 문자스러하게 목사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오늘 중요한 또 이렇게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창구 목사님께서 평소 존경하는 창구 목사님께서 정말 농촌 현장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목사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책 토론회 같은 걸 하는 거 보네요.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제 너무 정책에 관심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정책 토론회라고 해서 이게 낯선 건데요. 하여튼 이게 사실 정책이라는 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연구원도 이제 정책연구원인데 공정책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구원에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이 이제 제 아에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는지 묻고 싶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농촌 출신이고 농촌에서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뭐 주변이 다 시골이고 해서 그 농촌 연구를 하면서도 항상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 기준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농민 기본소득은 사실 제가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에 연구를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목사님을 앞질러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이건 제 연구자적인 양심이지 않나 생각해요. 이 방법 말고는 농촌이 회생할 방법이 없다 저는 생각이 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정부에서 막 제시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사기에 가깝고 정책들이 계속 그 농민이라든가 이런 농업 종사자들을 눈속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요즘 마약 사건도 많이 났지만 농촌에 마약을 주입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하지 정말 어떤 뿌리서부터 농촌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농민들을 살리는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농민 기본소득제말로 아래서부터 이렇게 혁신을 가져오는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 정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인데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농민수당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정의당에서 요청이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강기갑 의원께서 이제 가장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 국회의원도 두 번 하고 지금 농촌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소득 키우고 계시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시골에 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정책에도 사람이 없고 소득이 떨어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2차 산업이 뭐니 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촌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농촌은 어렵다 해서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이걸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까지 전국에 이런 플래카드를 했고요. 작년 초에 이제 국회에서 위에 사진이 이제 사실 이분들이 그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서포트하는 그룹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강남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한주 지금 원래 가천대 교수이시다가 지금 경기연구원 원장하면서 지금 기본소득을 연구원 경기연구원 차원에서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4월 29일, 30일 경기도 수원 홈베이스센터에서 기본소득 박람회를 하죠. 박람회를 하면서 이제 지방정부,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본소득을 하는 지방정부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중앙정부에서 헬스만을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 중앙정부에 좀 건의도 하고 압박도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하여튼 이 그룹들이 지금 기본소득을 지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룹들이가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은 또 그룹들이 연구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의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쪽도 기본소득 논의를 하고 있고, 아무튼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년 작년 5월 22일에는 국회에서 또 제가 사실 작년에만 국회에서만 한 4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토론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입후보든가 선거 출마자들이 공약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농민 후보들이 이렇게 농민수당을 공약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정당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자들도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서순군, 강양군, 여기 충남도 예비 후보였던 도피암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농민수당, 농어민 자녀수당, 한계마을 자녀수당, 뭐 3대 수당까지 공약을 했는데 사실 내심 기대를 했는데 공약 만들 때 보좌관하고 지원을 좀 해서 이렇게 훈수당으로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좀 안 돼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내년에 다시 이제 총선인데 아마 총선 때 아마 시골은 아마 이게 1순위 공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골은 9성인데 지난번에 이제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위원회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하여튼 경북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아주 내년에 그래서 이렇게 방송 저기 카메라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막 올렸더라고요. 이제 좀 과한 표현도 막 했는데 올려가지고 제가 좀 나가는데 아무튼 좀 순화돼서 알겠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해서 해남군은 바로 작년 8월달에 바로 이제 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해남에서 농민수당 하겠다고 월 5만 원에서 연 60만 원. 사실 액수가 뭐 많지는 않지만 해남이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했어요. 임업농가까지 합쳐서. 여기서도 이따 나오겠지만 뭐 그 200타를 미만할 것인가 전 농가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본소득에 가깝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해남이 작년에 좀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일으켰는데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복지부에서 뭐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가 응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원래 대선 후보 때부터 5대 수당을 얘기했잖아요. 청년, 장애인, 노인,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아동 이렇게 해서 5대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하겠다 해서 그때 이미 공약을 했었고, 근데 이제 경기도에 와서는 청년수당하고 농민수당을 반드시 먼저 하겠다. 경기도도 인구가 뭐 1,300만 명인데 전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년하고 농민을 반드시 먼저 하겠다. 농민도
지금 여주하고 양평 먼저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 충남에서 농민수당 얘기한 것보다 경기도 가서 농민수당 얘기한 게 더 많은데요. 거기서는 막 그 경기도청 기획실 미래전략팀이라고 거기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공약 관리 및 전략을 짜는 핵심 브레인들인데 핵심 브레인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강연을 했는데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남도에서도 아마 전남형 기본소득제 아시겠지만 공약을 해서 내년부터 어떤 식으로 내년부터 한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문제인 게 다른 기본소득제하고 뭐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농민기본소득제는 다른 기본소득제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농민기본소득제는 이제 농업의 이제 공적 가치라든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 이것을 담보로 하기 위한 보장을 하기 위한 그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기본소득제는 다른데 이걸 묶어가지고 전남형 기본소득제라고 하니까 농민단체에서 반대도 많고 논쟁도 많고 지금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욕만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좀 지지를 하면서 공무원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차피 정부의 그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기는 없지만 전북도에서도 언론에 발표를 했듯이 내년부터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래서 전북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한 60만 원, 시군에서 60만 원에서 1년에 120만 원 정도를 하려고 시군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서해안 벨트는 거의 지금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항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게 이제 지자체 현황인데 기초지자체에서 지금 빨간색은 거의 확정하고 있거나 시행 중인 지자체고요. 검은색은 지금 막 논의가 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최근에 뭐 경북에서도 성주시 같은 경우에도 하겠다고 뭐 느닷없이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그 화순, 광양, 한평, 해남이 지금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해놨거든요. 작년 화순 같은 경우 작년 9월달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각각마다 못 해주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정책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가의 소득 안정, 농촌의 지속 가능성 이것도 하나의 큰 축이지만 농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관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과연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줘도 그냥 실행은 가능합니다. 이게 그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줬지만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 간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복지부에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협의를 안 해줘도 지금 해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왜 안 해줄까? 왜 그렇게 협의가 늦어질까? 사실 작년 9월달이니까 6개월 이내에 그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 4월달 이제 마지막 6개월인데 지금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농림부하고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농림부의 공익형 직불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의 어떤 그 뭐랄까 자문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저는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론을 좀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단체장들은 계속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에서도 강원도에서도 내년부터 이제 소농 고령 농업인부터 우선적으로 뭐 20만 원씩 월 2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경기도 경남도에서도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경북에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전농 농민단체하고 전농 차원, 전남, 전북, 충남에서도 이따 설명하겠지만 농업 환경 실천 사업이라고 이게 농가당 지금 올해 39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9만 원씩 무조건 재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3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충북도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올해 맡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농민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튼 광역이든 기초든 이렇게 농민수단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농림부에서도 이따 이제 기본 농민 농업직불금 얘기를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그 면적 비례로 주었던 직불금을 면적 비례가 아니라 일정한 면적에서는 균등하게 주는 방식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 기준이 뭐 0.5헥타르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0.5헥타르 미만이 우리나라 따지면 농가의 한 46% 되더라고요. 46% 농민들한테는 한 80만 원 내지 90만 원을 이번에 그냥 일률적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정비례가 아니라 점증적으로 주겠다. 또 논밭 구분을 없애겠다. 저는 논이 1헥타르당 100만 원이고 같이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논밭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약간의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지금 기본 방침입니다. 그럼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농민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좀 얘기를 하자면, 하여튼 기본소득은 뭐 요즘 다 아시니까 길게 설명은 않고요. 기본소득은 크게 이제 원칙이 있는데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이 있고 여기에 현금성하고 충분성이 이제 그래서 크게는 6가지, 적게는 뭐 3가지, 4가지 정도가 있고요. 원래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기본소득 취지에서 보면 잘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게 조건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농민만 준다는 것은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농산을 지어야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농업 참여소득이라고 이렇게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농업 참여소득,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거기 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같이 주는 것을 농업 참여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참여소득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계층, 일정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본소득으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농민 기본소득이 허용되고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게 특히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정부가 주는 어떤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이건 사실 농민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입니다. 권리 차원에서의 어떤 농민 기본소득이지 정부가 뭐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주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농민들의 어떤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쟁취한다는 측면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실험은 아실 거고요. 사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작년에 기본소득이 농업에 주는 농업분의 시사점이라고 연구는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가 들어왔을 때 농민의 기본적인 어떤 삶이 얼마나 또 증가되고 또 그런 조사도 했는데 얼마를 주면 도시인들이 또 농촌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농경연에서 이게 발표가 크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농경연의 기본적인 농업 경제학자들 마인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논리 체계가 있어요. 유럽,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농업 경제학자의 그런 틀이 논리인데 그 논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게 주는 틀이기 때문에 그걸 깨고 이렇게 이제 조건 없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거죠. 그분들은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특히 농업 경제학자들 그런 그 자기들의 논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없는 어떤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대부분의 농업 경제학자는 동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는 해놨지만 크게 발표는 안 해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정치 영역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정치인이 누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연구자들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연구원이 그런 거죠. 그동안 연구를 안 타가 이제 이재명 이사 와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막 지금 이제 농민기본소득 연구를 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거기에 있는 박사님 한 분이 우리 연구원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연구를 안 하려다가 연구를 하게 됐다고 해서 2시간 동안 얘기를 듣고 잠녀도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사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이성으로 해서 추진될 게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어떤 감성적, 정치적인 영역으로 이미 농업부는 넘어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동안 합리적인 어떤 논리체계로 계속적으로 뭘 만들고 짓고 뭐 유통이며 뭐 2차 산업이며 그렇게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소수만 그 이득을 보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거기서 배제되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촌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연구는 다 하기 때문에 그 연구를 가지고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알래스카주에서 이미 그 석유 가지고 시민배당을 해서 80년대부터 이미 해왔고요. 핀란드에 최근에 뭐 이렇게 실험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작년에 아동수당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수당도 지금 지자체에 하여튼 이런 실험들과 어떤 정책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런 배경에서 제가 이제 정의를 해봤는데, 농민 기본소득이라고도 하고, 농민수당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둘 간에 이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라면, 아무튼 모든 농민에게 영농 규모, 영농 형태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 제가 이 정의를 해봤고요. 아무튼 균등하게 지급을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보자면,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 입장에서 보면 성격이 취약계층인 농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예. 그러니까 농민도 이제는 완전히 취약계층이 됐다는 거죠. 이재명 시장도 이제 도지사도 농민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5대 취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노인, 장애인, 청년, 아동, 농민. 농민은 이제까지 공업화, 도시화,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돼서 사회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가 농민 기본소득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수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을 때 농민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약 24조라고 하더라고요. 공익적 가치가 24조, 경제적 가치가 52조, 그 다음에 살림까지 합치면 250조 정도 된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농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치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농민수당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째 뜻이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성격, 개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장할 때. 사실 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강하고, 농민수당이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뭐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고 서로 약간 의미는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를 해보면 농민수당의 원인, 사회 양극화, 불평등, 지속 불가능, 이렇게 하면 지금 양극화도 심하고 불평도 심하고 이렇게 하면 지속하지 않다.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농민수당의 원리, 농민기본소득 원리는 그런 것들 사회적 보상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는 거고, 농민수당의 원칙은
다섯 가지, 여기서 충분성까지 하시면 6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보편성은 누구나 주는 겁니다. 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주는 거고, 어떤 데서는 이제 하다 보면 좀 그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직불제 기준을 해서 농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농민으로 인정을 않고 지급을 않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남군에서는 그걸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죠. 농외 소득 5천만 원.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이게 원칙이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가깝게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명확한 이렇게 반드시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성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적으로 줘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줘야 되는 게 농민 기본소득, 농민 수당의 원칙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농민 기본소득, 농민 수당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농가수당입니다. 농가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굉장한 혁신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정말 농민 기본소득의 어떤 그 이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단위로 가야죠. 그래서 농민 개별적으로 한 농가에 농민 3명 있으면 3명 개별적으로 줘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무조건성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해남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조건을 달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 일단 나오겠지만 조건을 다는데, 이 조건을 만들더라도 강제하면 안 됩니다. 강제해버리면 이게 농민수당이 아닙니다. 강제하면 이게 환경 프로그램, 환경 실천 사업이지 농민수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자율적으로 지키게 유도하는 거지, 이걸 안 지켰다고 해서 돈 뺏고 이렇게 하면 그건 농민수당이 아니고 농민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게 조건을 주는 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건을 줍니다. 왜냐하면 왜 농민만 주냐? 그런 도시민이라든가 소비자들이 반발도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런 공익적 가치를 한다. 봐라, 조건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도시민이라든가 어떤 설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강제할 수는 없고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정기성과 현금성은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한 번 주고 이렇게 안 주는 게 이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가급적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지금 지역 때 지역사회 상품권을 주는 것도 현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금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단순하게 최근에 나온 이론도 아니고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200년 전에 이제 토마스 페인도 주장한 사상이고, 그 이전에 또 가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기독교적인 원리에서도 나오는 거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 안에 이제 토지 분배의 정의라는 책에서 이 기본소득의 원리를 정의를 했고 실행 방법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분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여러 이론가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가장 오늘날 기본소득에 부합하는 이론을 만드는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가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주장하신 분이고, 그 왕정을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고, 인권이라는 책을 그 당시에 200여 년 전에 인권이라는 책도 쓰시고, 토지 분배의 정의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미 시민배당을 다 설계를 해서 시민배당, 노인,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해서 시민배당을 다 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조건 없는.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토지 분배 정의를 책에 썼지만 사회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토지 문제다. 토지 문제라고 봤고요. 이 토지는 이게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보이스라든가 종부세 얘기도 있지만, 토지 문제가 사실 우리 삶의 좀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불평등의 문제의 핵심이 저도 토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은 영구 불변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가장 확실하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게 토지잖아요. 자산 가치로서. 그렇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중요한데, 이분이 보기에 그 당시에도 토지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렇게 영주하고 이렇게 농무하고의 불평등 이런 게 다 토지의 문제인데 이분이 보기에도 불평등의 핵심은 토지인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뭐 혁명가들은 아예 그냥 영주의 토지를 뺏어서 이제 그 나눠져 버리는 그 사회주의 혁명 방식도 있지만 이분이 보기에는 이 상속세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불법적인 아닌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갖고 놓은 토지는 사실 자식들은 노력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상속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상속세로 한 10% 정도 떼서 이걸 시민 배당으로 만들어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소득을 받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 나가자는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죠. 사실 이분이 생각하기에도 토지뿐만 아니라 공유 자산들이 있잖아요. 뭐 바람, 공기, 물, 뭐 이렇게 천연 자원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면 같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소유권이 형성되면서 사람이 태어났지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오늘날에 보면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땅 한 평도 없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부에 그것도 자기가 입은 것도 아닌데 상속을 그냥 받아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마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이 주체할 수 없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부의 불평등에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유 자산에 대해서 공동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런 기본소득 형태로 해서 받쳐주자는 거죠. 예. 이건 사실 뭐 기독교 원료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토마스 스페인의 이런 이론들이 나중에 이제 헨리 조지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헨리 조지 사상도 곧 이 토지 문제와 연결되고 그 사상들이 아시아의 뭐 홍콩 그때 선진 학자들 통해서 아시아에 들어오고 사실 중국의 그런 사회주의 사상도 이런 맥락에서 했고 그 중국에서도 토지 개혁을 핵심적으로 하는 데가 중경인데 중경이 이 헬리조이지 학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런 옛날 보시라이가 토지 개혁을 했을 때 지지해준 학파들이 다 이 헬리조이지 학파인데 아무튼 그런 맥락들이 서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동양에서도 공부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런 사상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의 불평등 문제, 토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소득하고 다 연결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헬리조이 학파가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김윤산 선생이라든가 정광수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뭐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에 있을 때 국토보유세,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려고 헌법에도 반영시키려고 하는 게 이런 토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그건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저는 하여튼 지금같이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계속된다면 사회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적인애로 여성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낳더라도 지금처럼 교육비 많이 들어가죠. 기껏 대학 졸업해봤자 취직도 안 되죠. 취직 기껏 해도 대기업 가더라도 얼마 못 가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애를 낳아도. 그렇기 때문에 애를 안 낳고 그러죠. 이건 가장 강력한 어떤 저항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출산이라는 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도시도 인구 감소되는데 지역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짧은 시기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막 선전을 하지만 저는 민주화는 형식적인 민주화는 이뤘죠. 뭐 대통령도 투표를 뽑으니까. 하지만 민주화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대부분의 부의 대부분은 자본가로 가버렸잖아요. 산업화로 가버렸잖아요. 산업자본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좋은 투표를 해가지고 좋은 정치인을 뽑으면 그 사람이 부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안을 이렇게 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정치인들을 계속 뽑았지만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조차도 땅 투기를 하고 계속 부를 굴려가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심에 이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 분배 측면에서는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민주화는 이렇지만 진정한 어떤 부의 대부분은 자본가들에게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경제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의 민주화는 1인 1표, 그러니까 1인 1표라는 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된 표현이잖아요. 사실 나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후보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정치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똑같이 한 표를 준다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사람이면 누구나 어떤 존엄과 존중을 한차를 똑같이 주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치의 민주화를 통해서 1인 1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사회를 공평하게 하려고 하지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해야 되고 그 기본소득의 첫 번째는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소외된 희생된 농민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필요한가? 하여튼 농촌 목회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무분별한 시장 개방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FTA, 그러니까 농업 선진국하고는 다 FTA를 추진했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사실 농산물 가격 경쟁력으로는 사실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정부에서 뭐 대책을 뭐 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거고 이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1980년대 인구가 농업 인구가 농가 인구죠. 1000만 명이 넘었는데 2015년에는 250만 명, 지금은 한 206만 명 정도 되는데 농가 인구가 하여튼 이처럼 4분의 1 정도가 35년 사이에 줄어들었고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죠. 그동안 뭐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 이제 개방하면서 뭐 49조니 119조니 뭐 이렇게 예산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투용자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계획도 없어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많은 뭐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뭐 중소농 보호니 농업 선진화니 창조 경제니 창조 농업이니 뭐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특히 2차 산업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많은 자본을 투입하지만 대다수 농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농가의 가장 중요한 게 소득 감소입니다. 소득이 명목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증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반영하면 거의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가 소득은 사실 점점 떨어지고 있고 동농 간 소득 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2029년 가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인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게 암울한 거죠. 그래서 소득이 없으니까, 농촌에 소득거리가 없으니까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고령화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지금 농촌의 고령화 수준이 42%, 43%인데, 이게 뭐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농촌에 가보면 한 80%가 다 고령 농가죠. 거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고령 농가들만 농촌에 남아서 거의 돌아가실 위기에 있는 분들만 다 농촌에 남아있다면 농촌에 정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게 농업 직불금 제도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농업 공익형 직불 제도가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개방화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소득보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현금성 소득보전, 직접 주는 현금성 소득보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농업직불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업직불금 제도를 정부에서 그동안 한 10가지 정도의 직불금을 만들어 놨는데, 이 10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뭐 농민들한테 촘촘하게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짓수가 많고,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불법 수혜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면적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중소농들이 혜택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면적으로 직불금을 얼마나 받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사실 현금성 보전이 농업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제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노령연금 그 정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소득 보전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직불금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요. 1헥타르 미만이 72%입니다. 농가에. 1헥타르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72%인데, 이 농가가 받는 직불금이 1년에 40만 원, 밭 직불금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논 직불금일 때 밭은 20몇만 원. 그래서 평균 해보면 한 30만 원 정도 직불금을 받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70%, 72%의 농가가 1년에 받는 직불금이 한 3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돈을 주고 소득 보전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안 되잖아요. 30 얼마 가지고. 또 2헥타르 이상이 12%인데, 이 농가들은 1년에 440만 원 직불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위 12% 농가가 전체 직불금의 한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농하고 소농의, 영세농의 직불금이 11배 차이가 나고요. 전체 직불금의 83%는 쌀 농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량 자급이 뭐냐, 쌀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쌀 농가는 계속적으로 대농가 됩니다. 규모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소수 몇 사람들이 직불금을 다 가져가는 거죠. 변동 직불금까지 합치면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가져가는 상황인데, 대다수의 농가는 1년에 30만 원도 못 받는 게 직불금의 현실입니다. 또 이게 소득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건데, 하위 20%와 상위 20%를 비교해보면, 하위 20%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2005년보다 떨어지는 추세인데, 상위 20%는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위 20%에 비해서 상위 2%가 2005년에는 10배 소득인데, 2015년에는 15배 정도, 지금은 한 18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내에서도 소수 몇 농가들만 혜택을 보지, 나머지 농가들은 거의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직불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유럽은 농민 기본소득제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농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적이 넓잖아요. 면적이 적게는 30헥타르, 많게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70헥타르, 평균이 그래요. 평균이 40헥타르라고 한다면 헥타르당 100만 원만 줘도 평균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됩니다. 그게 기본 직불이 몇천만 원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친환경하고 뭐 종다양성, 경관보전, 뭐 공동체 활동 이렇게 하면 가사년 직불을 계속 또 추가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한 농가당 보통 직불금으로만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받습니다. 그 직불금으로만. 네. 그러니까 유럽 농가들은 농사를 지어서 농민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유럽 농민들도 면적도 크고 뭐 규모도 있지만 직불금을 주지 않으면 유럽 농가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독일 가서 이렇게 저도 3년 전에 이제 대한농촌조례원 독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 농가들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독일 농가도 그러니까 소득 기준인데 우유를 사는데 우유값이 물값보다 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뭐 동유럽에서 뭐 우유 막 싼 우유가 들어오는데 그 농가들도 살아남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직불금을 주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입니다. 직불금 없으면 유럽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EU 예산의 70%는 직접 지불을 주는 직불금입니다. EU 예산 70%. 스위스 같은 경우는 85%가 직불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7%.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접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주니까 다 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는 소농 직불을 따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직불금만 받아도 그게 기본소득이 되고 거기에 이제 면적이 적은 농가, 소농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5 내지 10헥타르가 소농이거든요. 그 소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농도 살아야 되니까 소농 직불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농과 중대농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농촌을 보존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농 직불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이지에서 공익형 직불 만들어서 0.5헥타르 이하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절대 안 될 수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럽 정책을 유럽 직불제를 많이 배워와가지고 학자들이 유럽 방식의 면적 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고 마을에 왜냐하면 면적을 늘려야 그나마 먹고 살기 때문에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면적을 넓혀나가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뭐 이제 소규모니까 경쟁력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탕농면 농사를 지는 척만 하는 거죠. 직불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탕농에서 수수 몇 사람들이 대형 트랙터 가지고 이양 가지고 다 농사를 다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다 직불금의 몸을 다 받고 이제 그 농사 짓기 어려운 사람들은 다 일탁을 주고 이제 겨우 직불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마을에 50농가가 농사를 짓고 살았다면 지금은 한 두세 농가면 돼요.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잉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서울로 떠나든지. 그래서 농촌의 인구가 그렇게 해체시켜버리는 게 지금의 직불제와 그 규모화 농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더 많이 가보시면 어느 농촌이나 가든지 정말 아름답잖아요. 깨끗하고. 예. 이 산골짜기 가더라도 산골짜기 정말 경관보존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해서 저는 이게 유럽 사람이 원래 이렇게 성격인가 보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유럽 사람 깨끗하고. 근데 그렇지 않죠. 프랑스 사람도 원래 더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다 직불금으로 만든 거예요. 농촌은. 그러니까 경관보존하고 환경보존하고 집에 꽃 심고 스위스 가면 뭐 목동이 막 책 모자 쓰고 다 목동 뭐 양치기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입고 하면 옷이 편해서 그렇게 입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직불제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가서 거기 스위스 농촌에 가서 아름답다. 이게 관광객들을 그러니까 농촌을 하나의 공공재로 보고 그 공공재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직불제를 주고 그래서 농촌을 유지하면 도시민들이 와서 쉬고 관광 수입도 되고 또 종 다양성이라든가 식량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은 그만큼 돈을 주어서 농촌을 지키는 거거든요. 유럽은 또 식량 자금률이 다 10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 자금률이 23%, 4%. 유럽은 또 2차 대전에 1, 2차 대전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 논리, 경제 성장 논리에서 뭐 돈 벌면 나중에 조금 주지, 뭐 직불금 주지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의 시대도 멈췄는데 또 더 달라가면 이제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들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요. 아무튼 유럽은 이렇게 농촌을 갖고 우리나라는 다 농촌 가면 더럽잖아요. 막 우후죽순 뭐 창고만 그게 농촌이 지금 완전 그래서 저는 이런 농촌을 지키는 경관농업이라든가 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줘서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지키게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 농민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농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래 연구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농촌에 직불제가 가야 되고요. 농민수당처럼. 아무튼 농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그 다음에 농촌 기본소득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책이 중앙에서 계획해서 이렇게 살기 좋은 뭐 농촌을 만들자고 막 했는데
이것들이 다 실패를 했다고 저는 평가가 되고, 중앙에서 계획해서 중앙 투입적인 농정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먼저 기본소득 형태로 주면 농민들이 알아서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농촌을 만들어서 그래서 풍요로운 농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인도에서 실험을 했어요. 인도 농촌을 대상으로 9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민 기본소득을 주는 데하고 안 주는 데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하여튼 이 실험을 한 사람이 이제 영국의 가이스텐데이라는 영국의 대학 교수인데 유니세프 자금을 받아서 기존에 이제 막 저개발 국가 뭐 이렇게 원조하면 뭐 물자 지원하고 뭐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조 방식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농민들은 뭐 남자들은 농사도 안 짓고 음주 하여튼 나태 그럴 거는 이거 받으면 술만 사 먹고 이렇게 도박이나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본소득을 주니까 1년 8개월 동안 주니까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장도 개설하고 그거 가지고 마을 주민들 돈을 받아서 도로도 새롭게 만들고 마을 협동조합도 만들고 하여튼 그래서 한 12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기본소득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대선 국면인데 야당인가 거기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인도에서 막 지금 공약을 하고 있어요. 인도 검색해보면 대선 후보자들이 전 국민, 왜냐면 이런 실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하니까 아예 인도에서는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렇고요. 충남에서 이제 농업 환경 실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농민들한테 줬던 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비료 사업. 사실 비료 지원 사업이 문제가 많은데 이것들이 너무 남용되고 있거든요. 또 국가에서 비료까지 하나하나 다 지원을 해야 되냐? 이것도 문제예요. 옛날에는 퇴비를 지역에서 만들어서 다 쓰고 그 퇴비 만들려고 물력도 하고 그게 다 유기질 비료고 해서 지역 순환의 어떤 그런 체계가 있는데 그냥 정부에서 비료 주니까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막 쟁여놓고 슬러지 같은 공장에서 나온 슬러지 같은 것들은 적당히 섞어가지고 비료라고 해가지고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데 충남에서는 그냥 비료 지원 사업하고 충남 자체적으로 줬던 벼 경영안정 직불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직불금이 부족하니까 충남 자체적으로 벼 경영안정 직불금을 줬는데 이것 또한 문제죠. 중앙에서 줬는데 또 이거 주니까 면적이 많은 사람은 또 더 많이 가져가고 적은 사람은 또 적고 그래서 이 두 사업들을 합쳐보니까 485억이 됐는데 이 돈을 그냥 농가면 똑같이 균등분배를 해버렸어요. 재작년부터. 그래서 균등분배하니까 35만원 됐는데요. 35만원 재작년 주고 작년도 주고 올해는 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더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올해 39만원, 내년에 올해 추경을 통해서 45만원까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경 45만원, 그래서 45만원 농가 다 똑같이 주고 이 환경 실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볏짚 환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볏짚을 이렇게 지금은 다 이렇게 한우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볏짚 환원 사업으로 130억을 할당했는데 이 돈도 그냥 기본소득으로 그냥 줘라. 그 의원들이 지금 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나갔고요. 당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논농업 이제 벼 경영안정 직불금을 줬는데 왜 벼만 주냐 밭도 주자 해가지고 추가 재원 50억을 확보해서 전 3헥타르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연 70만원씩 작년에 줬습니다. 35만원은 현금, 35만원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었는데 올해 이제 2년차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심사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강진도 제출한 상태인데 하여튼 보건복지부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명이라도 하나 농민단체에서 내라고 제가 이걸 했는데 해남 같은 경우에도 1인 헥타르 미만 농가에 주면 1년에 120만 원인데
농업이라면 그래도 다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1헥타르 면적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 농가를 주자 해가지고 국내 14,000 농가에 이제 월 5만원, 연 60만원에서 이제 모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해서 올해부터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남도 지금 보건복지부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주겠다. 지금 해남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가칭 농무시장 지원제도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이렇게 다 했고요. 저도 가서 이제 기도를 했고, 작년 말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행 의무 조건이 있는데, 아무튼 이건 농민이라면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의무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부여, 충남에 부여군이 있는데, 부여군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충남도에서 농업환경시전사업 1년에 아까 35만원 주잖아요. 35만원 추가적으로 36만원인데 추가적으로 14만원을 더해서 올해 50만원, 도 35만원, 군 14만원에서 올해 50만원 농가당 주고요. 줄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2021년까지 해서 한 10만원 더 해서 이제 부여군에서는 뭐 한 60만원 또 계속 늘려나가겠다. 하여튼 충남도에서 이렇게 판을 깔아놓으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농민 기본소득의 세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농가 단위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의 농민 기본소득은 지금 농가 기본소득이잖아요. 농가수당이잖아요. 그 김성훈 장관님이라고 해서요.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 DJ 정부 때 초대 이제 농림부 장관도 하셨고, 지금 반GMO라든가 환경농업에 굉장히 언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직불제를 처음 도입하신 분입니다. 농업 직불제를. 장본인이시는데, 이분조차도 기존의 직불금은 잘못됐다. 친환경 직불금만 남기고 나머지 직불금 다 통합하고 쓸데없는 예산 이렇게 가져와서 농가당 50만원씩은 보장해주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가당 50만원, 이제 개인당 20만원 정도, 월.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 체계라든가 이런 게 농가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당장 농민 단위로 이렇게 바꾸기 쉽지 않은 농가 단위로 50만원씩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50만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도시가구의 최저 소득이 한 40만원, 150만원? 거기에 이제 농촌이기 때문에 조금 적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50만원이 그래서 나왔고요. 이제 50만원은 기본으로 해서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농촌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연간 이제 6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연간 6조. 지금 농정 예산이 한 15조, 16조인데 3분의 1 정도만 가지면, 그러니까 아까 유럽에서는 농정 예산의 70%가 직불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불금. 그래서 30%까지만 이제 올려도 농가당 50만 원은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시를 한 게, 처음부터 도입할 수 없다면 일정한 면적 밑으로는 그냥 똑같이 주자. 0.5헥타르 미만이면 87% 농가가 여기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1헥타르 미만 뭐 요구도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당장 농민수당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면적 단위로 해서 그 밑으로는 똑같이 보장을 해주면 그나마 중소농들이 숨통을 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농림부에서도 막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서 지금 1조 한 4천 정도가 그 직불제 예산인데, 최대한 그러니까 기재부가 줄 수 있는 돈이 1조 8천이라고 하더라고요. 1조 8천이면 기존의 2헥타르 미만까지는 혜택을 보고 2헥타르 이상은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3조 정도는 줘야 전 농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 3조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3조 정도 요구한다고 해서 기재부가 바로 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기재부에 요청을 할 거면 농림부도 어느 정도 자기들도 개혁을 해서
한 5, 6천억 정도는 자기들도 마련을 해야 돼요. 자기도 마련할 테니까 기재부한테 부족한 부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필요하니까 기재부한테 달라 이렇게 떠져주면 기재부가 안 주잖아요. 하여튼 그 농림부의 작전이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 농민단위 기본소득제인데요. 이게 농민수당, 진정한 농민수당인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농민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돼요. 누가 농민이냐? 이게 정부가 이제 농업기본법에서 농민을 주장하고 있지만 나이도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어요. 뭐 80세, 90세 먹어도 농가지면 다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분들도 농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유럽 같은 경우는 65세 되면 은퇴를 시키거든요. 농민은요. 그러니까 65세 되면 이분은 농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복지의 대상이지 농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연금이라든가 해가지고 연금으로 다 이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해야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농촌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80세, 90세 먹어도 농사를, 왜냐면 그 사회보장이 안 되니까 땅이라도 갖고 있어야 농사라도 지에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땅을 내놓지 않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농촌 들어가도 땅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농민 규정도 만들고 그 이상은 복지정책으로 해서 기초연금을 2배로 주든지 그래서 은퇴시키고 나머지 뭐 20세에서 64세까지는 농정의 대상으로 해서 직불금도 주고 청년수당도 주고 농민수당도 주어서 이게 농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인 규정조차 제대로 좀 지역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농민수당 하다 보면 농민기본소득 하다 보면 지역 내에서 이제 농민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직불금이 적기 때문에 이거 누가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농민수당 한다면 이게 개인한테 그래도 1년에 뭐 60만 원, 120만 원 한다고 하니까 한편 같은 경우는 농어가 수당에서 월 10만 원씩 120만 원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액수의 불법 수혜자, 농민이 아닌 사람들, 뭐 타 지역 사람들,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적게 받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농민이 누구인지부터 이제 막 선별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게 이제 다시 아래서부터 저는 혁명적인 조치가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농민의 규정부터 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줬을 때는 여성 농민들이 특히 권리가 신장돼요. 지금은 여성 농민들이 남성 경영주의 어떤 그냥 딸려있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줬을 때는 여성 농민들, 청년 농민들, 그러니까 같은 농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이제 권리가 신장이 되고요.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고 공동체의 활동이 활성화돼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직 행정에서 이렇게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행정에서 만들려면 또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농촌 주민 기본소득제인데요. 저는 농민 기본소득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에는 농민이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농촌 주민인 거예요. 이분들도 사실 어렵게 살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관련하고 있고 이분들도 참 어렵게 사는데 농민수당이라고 해서 농민만 줘야 되는 거냐. 저는 그런 좀 고민이 있어서 지금 올해 또 연구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농촌 주민들 우선 당장 다 줄 수 없다면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들 있잖아요.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이런 지역을 한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한계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유지가 어려운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먼저 농촌수당까지 필요하다. 이것들은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전체 농촌 주민들, 농민들의 어떤 소득 보장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농업직불금이라든가 복지체계로 더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강하게 이제 그 지방정부를 좀 압박도 하고 지역에 맞는 사실 지역마다 각각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해야 되는데 농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지역 소상공인들, 소비자들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목사님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주민 발의 등을 통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의원들 푸시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많은 지역에서 지금 지역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 경제의 어떤 선순환 역할을 하잖아요. 예, 지역 내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상품권을 하면 그 경제적 효과가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도 늘어나고 어떤 그 지역의 소비 진작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사회적 경제의 어떤 순환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진위원회들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아래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저는 뿔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옥천군 안남면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농민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여기가 대청호 상류 지역이라서 1년에 뭐 30만원인가 40만원 돈을 줘요. 상류 지역에 농가랑. 처음에는 이거 주민들이 뭐 각자 알아서 썼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조금씩 각출을 해서 이 돈을 뭐 이렇게 우리 그냥 개별적으로만 써서 되겠느냐 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발전위는 면 단위에서 이제 이장님, 분회장님, 청년회장님, 요즘 청년회장님이 없어서 이제 노인회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30만원, 40만원 받는 돈에서 일부분을 떼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만드는 작업들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뭐 마을 신혼버스도 유치하고 도농기루 센터, 배구하고 장터, 로컬푸드 매장을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행정에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행정에서 다 계획하고 그것들을 아래에서 이제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농민들한테 먼저 주면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하고 부족하면 행정이 도와주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사업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안남면의 사례가 저는 좀 좋은 사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제의 재원인데요. 뭐 국가적으로 해야 될 재원도 있고 지방 정부에서도 해야 될 재원이 있는데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농업직불금을 재조정을 해야 되고요. 농업예산 중에 각종 개발 사업들 있잖아요. 뭐 마을 몇 개 묶어가지고 막 50억, 60억, 70억 막 지어주고 그 돈 가지고 소송하고 싸우고 막 건물 지어놓고 뭐 전기세도 없이 지금 방치된 건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다 개발 사업이거든요. 다 뭐 그 농어촌공사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단은 절반으로 줄여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돈으로 이제 기본소득 자금을 들어와야 되고 농특세를 좀 확대하고 이제 농특위도 만들어진다는데 무역이도 공유제도 있고요.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이게 지방세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 세금을 확보를 하고 뭐 헌법 개정 문제도 있지만 토지 공개념 도입해서 국토보유세 저는 이제 종토세인데 이런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들을 확보해서 농민 기본소득 전체적인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국토보유세를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국토보유세를 확보를 해서 이걸 경기도 기본소득제 재원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하여튼 재원은 여기에 꼭 교부세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장이 쓸 수 있는 교부세도 있는데 이거 옛날에는 교부세는 단체장이 어떤 쌈짓돈 역할을 하고 개인 단체장이 뭐 개발 사업들을 떼주고 뭐 거기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뒷돈 챙기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돈을 농민 기본소득제로 예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해남이나 강진이 사실 강진이나 해남이 뭐 돈이 많아서 하겠습니까? 단체장에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이 정책이 대다수의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 하여튼 농민기본소득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혁명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많은 사업도 있었지만 지금 농림부의 전체 사업들이 보면 농민이 사실 몇 명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통계가 농민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농사를 누가 지고 있는지도 사실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농업직불금이 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세세하게 조사를 않고 있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알면 알수록 농정의 실패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꺼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이걸 하게 되면 농민이 누구인지, 농지는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직불금은 누가 가져가는지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될 거고요. 지역 간, 농가 간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직불금들을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야 진정한 농민에게 어떤 사회적인 농민의 어떤 복지의 보장이라든가 제가 자유라고 써놨는데요.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자유잖아요. 지금 농민들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거의 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 소득장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준 것만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로니가 좋다면 아로니아 심어야 되고, 딸기가 좋다면 딸기가 심어야 되고, 그래서 다 폭망하고, 이런 악순환이, 근데 농민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농업, 내가 심고 싶은, 내가 토종을 심고 싶으면 토종을 그러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그렇게 심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보장이 안 되니까 맨날 소득작물을 심고 소득작물 심다 보니까 맨날 과잉 생산되고,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망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농민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자유와 존엄을 농민이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 예산의 절반은 농민 기본소득, 그러니까 농업 직불제인데 농민 기본소득 형태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럽도 그렇게 하고, 유럽의 EU 예산의 70%는 그냥 주잖아요. 그냥 주는 게 맞습니다. 현금성 기본. 그냥 주지 않고 각종 개발사업, 공모사업 하니까 컨설팅 한다, 건물 짓는다, 한다, 행정한다 해서 그 비용이 중간에 다 빠지고 농민들한테는 쭉쟁이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70%의 농민들은 1년에 직불제 받는 게 수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농민들한테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고 그 중간에 그게 걸쳐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각종 농업기관들, 컨설팅 회사들, 이런 사람들만 배부르는 구조가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불평등과 불균형이 가속화되면 농촌이 10년 저희 시골 마을도 정말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르신들이 참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농촌 대부분이 다 공동화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다 노인들만 남아있잖아요. 활기가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농민들한테 직접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걸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들이 만들고 원하는 농촌은 그들 스스로 해주고 거기에 필요하면 행정 지원 또 추가 지원, 인센티브 지원 그렇게 줘야 되는 게 농정의 이렇게 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러한 어떤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금 농민부터 하지 못하는 어떤 농정 개혁의 시발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지방 정부에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 안 하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방 정부에서 막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인구 한 명 한 명 줄어드는 것들이 지방 그 자치단체에 직격타거든요. 인구가 줄어들면 그 공무원 수도 감소되고 예산도 감소되잖아요. 기존에 이제 상주시 같은 경우도 인구 10만 얼마 전에 무너졌다가 지금 최근에 회복됐다고 하는데 인구 10만이 무너지면 인구가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전엔 국이 있었으면 국도 없어져요.
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게 국장이었는데 국장은 그런 게 없어져요. 청송군 갔더니 청송 인구가 25,000명이더라고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예. 그 청송군이 행정기관이 없어지진 않겠죠.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군청에다가 이제 연락사무소 정도 되겠죠. 그 나머지 옆에 출장소. 예, 출장소 나머지 면은 이제 옆에 군이나 시에 붙겠죠.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시골 사람들. 옛날에는 그나마 군청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래도 혜택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구가 청송군이 25,000인데 주민등록상은 25,000인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2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15,000명 정도 되면 군이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이게 사활을 걸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는 사실 다르죠. 국민들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중앙정부는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느긋하고 지방정부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런 농립기본소를 통해서 지역에서 아래로부터 지금 다시 지역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목회자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합니다.